결국 김건희는 본인의 정체성을 또 환자로 가는 것 같습니다. 원래 오늘 조사에 응해야 되거든요. 근데 불출석하기로 했고요. 이유는 건강 악화로 조사받기가 어렵다 이런 사유서를 직접 써서 서울 남부구치소를 통해서 특검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아마 지금 제출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정신 건강도 좋지 않대요. 예, 뭐 밥도 못 먹는다는 뭐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한데 그러면서 그 심평 알지? 심평 변호사. 심평 알죠. 심평을 통해서 또 이 동정심 유발 여론전에 나선 것 같아요. 윤석열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까지 각오하고 있다. 이런 심경을 뭐 몇 대목만 한번 요거 한번 좀 살려서 한번 가볼까요? 네. 선생님, 제가 죽어버려야 남편에게 살 길이 열리지 않을까요? 이거는 근데 말이 안 돼. 아니 면회 한 번도 안 갔잖아. 아니 그래 맞아. 김건희 면회 한 번도 안 갔잖아. 왜 지금 와서 그래? 구속이 2번이나 됐는데. 면회 한 번도 안 갔잖아. 이건 아니잖아 솔직히. 그리고 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망상한 뼈대 뭐 이랬는데 그 와중에도 한동훈에 대한 요 대목 한번 또 가볼까요? 선생님, 한동훈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나요? 한동훈이 배신하지 않았다면은 지 앞길에 무한한 영광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근데 저는 이거를 약간 장난스럽게 보지 않고 굉장히 저는 좀 무겁게 받아들였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포인트? 김건희가 지금 뭐 아파서 괴롭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조사도 못 받을 지경이라고 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와중에도 한동훈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분노가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 지난 내란 때 체포자 명단에 생뚱맞게 당시 여당 정치인 중에 한동훈이가 딱 들어가 있거든요. 김건희가 내란의 핵심이다. 이 와중에도 한동훈을 얘기하잖아. 이건 좀 생뚱맞아요. 생뚱맞았잖아 한동훈 그때. 근데 지금도 이 와중에도 한동훈을 미워해. 그러네. 이 와중에도 야, 내란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김건희. 야, 그리고 자기가 배신 안 했으면은 앞길에 무한한 영광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처럼 얘기를 하네. 사실 뭐 만들어 줬었죠. 그 전까지는. 금방 말씀하신 거 우선 김건희, 명태균, 건진 요 세 건을 합쳐서 특검을 만들었잖아요. 네, 예. 그 특검법이 서영교가 대표 발의한 특검법이잖아요.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서영교 대표 발의. 그래서 만들어진 특검이고요. 그런데 이 특검에 대해서 이제 내란 특검이 훨씬 큽니다. 내란이 훨씬 일들이 많죠. 그래서 내란 특검을 좀 크게 하고 김건희 특검은 조금 작게 했는데 지금 아직 시간은 좀 남아 있습니다. 11월까지이기 때문에 남아 있는데 근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고구마 줄기처럼 나오고 있고 나오는 것마다 건수가 너무 커요. 너무 커서 이것들을 감당하기도 쉽지 않을 만큼 그런 상황인데 전부 다 수사해야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 방에서 특검법 연장안을 만들었어요. 감사합니다. 특검법 연장안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또 공동 발의도 다 받았습니다. 법사위원도 중심으로 받아서 공동 발의도 다 받았고요. 우선 특검법은 지금으로는 30일 연장을 더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요. 그런데 가다가 이게 우선 법은 발의해 놓고 가다가 이쯤에서 끝내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이거 통과 안 시키면 돼요. 그렇지만 지금 발의해 놓고 준비해 놔야 이게 숙려 기간도 있고 상정되는 시간도 있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0일로 했고 저희가 특검에 보도도 나왔지만 특검하고 또 이렇게 체크도 해보니 연장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연장도 중요하지만 검사가 더 필요합니다. 그렇죠. 특검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사관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맞춘 그 공무원들이 더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특검을 늘리는 안 그리고 또 수사관을 늘리는 안 특검 한 명마다 수사관을 2배씩 해서 늘리는 좋네요, 아주. 그리고 공무원까지 다 늘리는 안을 만들어서 완성했고 대표 발의했고 이제 저희가 공동 발의도 다 받았기 때문에 내일 등록하면 됩니다. 방금 전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는 조국 전 대표의 복당을 허가했습니다.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슬로건을 직접 만들어 3년 안에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린 전사가
고향으로 귀환했음을 국민들께 알립니다. 창당하며 열석을 공헌한 정치적 상상력, 슬로건 하나로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낸 현명함, 국회에서 국무위원들을 향해 포효하던 강인함, 이 모든 것들이 국민의힘 입장에선 두려울 것입니다. 이미 자신들의 총선백서에서 국민의힘은 조국혁신당 창당이 총선 패배의 주요 원인이라고 인정한 바 있죠. 겁먹은 개가 짖는다고 얼마나 조국이 두려웠으면 복귀하자마자 소고기 먹은 것은 왜 말 안 하냐며 따집니다. 허세가 좀 있어서 비싼 거 먹으면 꼭 인스타에 올리는 제 친구 같은 놈도 있는 것이고, 비싼 거 먹더라도 그런 거 못 먹는 사람들 생각해서 안 올리는 사람도 있는 것인데, 세금으로 오마카세 먹은 원희룡은 문제가 없다던 국민의힘이 사위 돈으로 고기 먹은 조국에 대해서는 광견병 걸린 마냥 난리를 칩니다. 이렇게 공사 구분이 안 되는 분들이라 울산과 강원에서 도로나 휘고 앉았던 것이죠. 국정 운영을 개파친 것에 대해서는 반성도 없이 지금 된장찌개 갖고 떠들 때입니까?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알 리가 없죠. 저는 어제 피자와 떡볶이와 치킨을 먹었는데 짜증나게도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도 궁금해하질 않습니다. 저도 더 유명해져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왜 이렇게 메뉴에 진심입니까? 조국 장관의 집 앞에서 기자들은 어떤 메뉴를 먹었나요? 몇 그릇 시켰어요? 찌개류를 먹었나요? 아니면 짜장면 짬뽕 같은 것을 먹었나요? 따위의 질문을 던지며 즐겁게 웃고 있었습니다. 메뉴는 궁금하고 실체적 진실은 궁금하지 않던가요? 박근혜가 마련한 오찬 앞에서는 손을 모으고 다소곳하던 기자들, 윤석열이 마련한 김치찌개와 계란말이를 먹이며 김건희와 셀카 찍으며 밝게 웃던 것과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 그것이 처음 기자가 되기로 결심했을 때 상상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내가 조국을 작업했다고 한 최성해의 말을 들었다면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올바른 언론인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자들이 더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슬로건들이 기가 막힙니다. 보수 혁신 미래 장동혁, 혁신의 힘 조경태, 혁신 당대표 안철수. 기자님들 이거 띄어쓰기 잘하셔야 됩니다. 혁신 당대표 아니고요, 혁신 당대표 안철수입니다. 강하게 선명하게 김문수. 4명 중 3명이 혁신을 내세웠는데 우리 조국혁신당 입장에선 좀 당혹스럽네요. 무슨 혁신을 하겠다는 것인지, 지금 그 당에서 혁신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지금 사이비 종교에 완전히 장악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기현은 전당대회에서 52.93%, 24만 4,163표를 득표해 당대표에 당선됐습니다. 문학적이지만 이과 출신인 제가 역산을 해보니 총 투표수는 46만 1,300표 정도고, 홍준표 전 의원이 주장한 신천지 10여만 명과 특검이 발표한 통일교 3만여 명을 합하면 이들 종교단체와 결탁해 거저먹는 표가 최소 약 33에서 35%가 됩니다. 이들 종교단체는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조직적으로 신도들을 동원했고, 국민의힘은 그것이 정당법을 위반하는 범죄임을 알면서도 이용했습니다. 권성동이 받았다는 현금이 든 쇼핑백은 덤이었죠. 이런 정당의 대표가 누가 되든 당내 구조가 저 모양이면 대한민국에는 불행일 수밖에 없습니다. 깔끔하게 해산하고 새롭게 갑시다. 김건희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원래 오늘 김건희 출석하기로 한 날인데 맞습니다. 뭐 밥을 못 먹어서 장애가 있고 뭐 그래서 못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네요. 그렇죠. 자필로 불출석 사유서를 적어냈다는 예. 것이고요. 원래는 오늘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지금 이 시간에도 사실 특검 사무실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래서 혈압이 떨어져서 좀 앉아서 조사받기가 곤란하다는 취지로 특검에 냈다는 거고, 일단 처음 이렇게 이제 의사표명을 한 것이니까 특검에선 한 차례 받아주기로는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는 지체할 수 없어요.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특검 앞에 놓인 시간표는 딱 열흘입니다. 한번 갱신해서 20일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어쨌든 구속영장에 특정됐던 3개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는 봐줄 수 없습니다. 이미 발부된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강제 구인도 가능합니다. 지금 윤석열도 계속 재판에 안 나오고 조사도 물론 안 받고, 김건희도 지금 그렇게 따라하고 있는데 이 전략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신영규 대표님? 그러니까 우선은 윤석열과 김건희의 각각의 전략은 다르다고 보여지고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서로가 이제 각자 도생의 길에 들어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윤석열 같은 경우는 이제 혐의 자체가 내란 수괴 혐의이기 때문에 사형과 무기징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잘하면 무기징역이고 또 잘 변론을 못하면 이제 사형으로 가는 거라서 거의 뭐 자포자기 내지는 뭐 정치투쟁의 방법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윤석열 씨는 완전히 거부하는 이제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고, 김건희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혐의가 일단은 뇌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부정부패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입증의 단계에서 고리를 끊어버리면 본인의 혐의를 피할 수 있겠다, 내지는 본인에게 범죄 혐의가 다가오더라도 윤석열에게 떠넘길 수 있겠다, 이러면서 이제 양형을 가지고서 좀 줄이겠다라는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 김건희는 특검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둘의 이제 전략적인 그런 제휴나 동맹이 끊어진 거기 때문에 좀 앞으로도 다른 모습을 많이 보일 것 같습니다. 자, 김건희는 일단 극우 유튜버들 직접 관리했습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그때부터 극우 유튜버한테 직접 본인이 연락을 해서 전화번호를 따가지고 소통을 하고 여론을 관리했어요. 총장 때부터 와. 여론을 관리했죠. 일을 윤석열보다 훨씬 열심히 한 거는 맞아. 그건 맞죠. 언제부터. 예. 근데 이게 극우 유튜버의 전화번호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메시지로 보냈다면. 메시지를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 연락처를 남겨요. 그러니까 그 유튜버가 연락을 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둘의 관계가 시작이 됐는데 처음에 이 극우 유튜버가 한 얘기가 굉장히 골 때립니다. 김건희가 맨 처음 질문이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검찰총장이었을 때니까 윤석열이 네. 우리한테 왜 이러냐. 조국 칠 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조국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나오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애초 수사 자체가 문 대통령의 묵인하에 진행됐다. 이건 극우 유튜버의 일방적인 주장이긴 합니다만 네. 그 얘기를 김건희가 제일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다 서로 얘기 묵인하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왜 우리한테 이러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극우 유튜버가 거기에 대한 자기의 해석을 얘기를 해줘요. 김건희한테. 제가 보니까요 여사님, 이게 서초동 앞에서 그때 조국 전 장관 지지 집회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집회를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나 봐. 그러니까 김건희가 어이 그 해석 좋네. 통찰력 있다. 이러면서 둘 관계가 대통령 당선 이후로까지 이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한 사람한테만 했겠냐고 아니잖아요. 아니죠. 극우 유튜버들한테 다 한 거예요. 이 예가 있어요. 뭐냐면 김건희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당선되고 나서 대통령일 때 이준석 나쁜 놈이다. 얘 실드 치지 말고 공격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유튜버한테. 그러자 대한민국 극우 유튜버들이 다 이준석을 씹어. 그리고 엑스포 유치 때 이 극우 유튜버가 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무리하냐 그랬더니 김건희가 밖에서 보면 그럴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용산에 있지 않냐. 지금 정보가 넘쳐난다 이 바보야. 이거 된다니까. 그러자 극우 유튜버들이 야 엑스포 된다. 그러니까 여론을 완전히 김건희가 다 좌지우지했던 거야. 그리고 친오빠인 김진우하고도 이 극우 유튜버가 연락을 하고 서로 현안 논의하고 그런 사이였어요. 오빠도.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전 가족이 다 뛰어든 그런 패밀리 상황이고. 비즈니스. 네. 패밀리예요.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그때 얘기하지 않았어요 윤석열이가? 아니, 무슨 뭐 청소하는 영상도 찍어서 올리고 그랬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건 이제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뭐 어디 가서 마치 봉사하는 척 흉내를 낸 건데 저걸 올리면서 또 뭐 꽝이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김건희라는 인물 분석을 좀 해보자면
굉장히 사사로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공사 구별이 안 되는 걸 넘어서서 공적인 걸 가지고 본인의 사적인 거를 채우는 욕망을 채우는 도구 내지는 수단으로 썼던 사람이라 정말 사사로운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핸드폰도 몇 대입니까 저게? 자기 핸드폰 있을 거고 또 건이2라는 차명폰도 나오고 있고 또 비아폰도 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아마 제 생각에는 윤석열이 폰도 가끔은 조작했다는 얘기를 윤석열이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 폰을 하루에도 한 4-5대는 운용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무엇보다 김건희라는 사람을 좀 의학적으로 진단해보자면 윤석열은 알코올 중독 아닙니까? 근데 김건희는 이제 권력 중독 내지는 이제 전화 중독이죠.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상대에게 의존해가지고 본인의 얘기를 해야지만 채움을 받는 사람, 굉장히 심리적으로나 저는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병약한 사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 A 유튜버라는 사람 제가 볼 때는 누군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추정컨대는 뭐 보수 진영에서만 활동했던 사람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진영을 좀 넘나드는 사람으로는 좀 보이는데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과 김건희가 굉장히 자주 연락했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진중권 교수랑도 전화했다는 얘기 우리가 다 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뭐 패널들 또 내지는 유튜버들 이런 방송 관계자들과도 끊임없이 연락을 통해서 본인의 이 사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썼던 거 아닌가 전 그렇게 봅니다.